안녕하십니까?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월요일 한상진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이며 끝이 났습니다.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발표된 지표는 기대에 비해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표가 실망감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인데요. 지표 악화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의 신호탄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이 부분을 딛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 연속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3% 올랐습니다. 12,4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 뛴 2,79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4% 오른 1,331포인트에서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쳤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소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먼저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4월 미결제 주택지수가 3월보다 11.6% 하락한 81.9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이로써 7개월 내 최저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모기지 대출 시장에 심한 경색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결주택 매매지수는 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수를 집계한 지표로서 주택 매매 선행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4월 미결주택 매매지수가 급락을 한 것은 여전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미국의 개인 명목 소득과 소비는 3월보다 0.4%씩 늘어났습니다. 또 4월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은 당초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3월에 이어서는 특히 그 변동사항은 없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세금과 물가를 고려를 하면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3월과 비슷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미국의 5월 로이터 미시건 소비자 신뢰 지수는 74.3을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와 3월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이 시장 참가자들인 투자자들은 이 모습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미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살리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6월 증시를 앞두고 선취매가 들어온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 근접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또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도 1에서 2% 이상 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악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던 역설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장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땠나요?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리스크데믹화, 인포데믹 현상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두 분께서 강조하신 것이 지표 자체는 안 좋았지만 증시에는 오히려 그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이것을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인포데믹 현상 이게 이제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표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 그 월가의 시장차별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것이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표 자체가 사실상 그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역시 출구 전략도 일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비상대책을 추진했던 주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그 경기라든가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안정시키는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표 자체가 이렇게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그 3년 동안 국민들의 그 많은 희생을 거쳐서 사실 위기 극복을 해왔던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그 국가보다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위기 극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체감 경기까지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에 대선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승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의 그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이 지표들은 대부분 다 1분기 4, 5월 달의 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기록한 과거의 흔적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지표가 악화된 것이 왜 증시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이 오히려 호재를 작용한다면 투자는 미래입니다. 지표가 네. 발표된 건 과거의 실적이고 그래서 진행자께서 지금 투자하시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경우에 따라 3년 후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기라든가 정책이 증시 우호적으로 간다면 지금 지표 자체가 이렇게 부진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오히려 지난 그 주말에 새벽 끝난 우리 시간에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부진함에 따라서 예정돼 있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그 가능성이 없을 거로 보였던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일부 성급한 그 시각들이 그 주장했던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시각들이 제시하면서 사실 그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메리카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주가 많이 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이 업종별로 보면 금융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에 따라서 사실상 그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향후의 미국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과 관련해서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7월에 앞두고 프리 어닝 시즌이 맞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프리 어닝 시즌에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예상치들이 속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2분기에도 기업들 실적이 예상외로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들이 지금 프리 어닝 시즌을 앞두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예상치가 나올 때는 그동안 증시의 악재가 되어왔던 유럽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는 부분이 되면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이런 그 악재들이 이게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 올해 들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업들 실적이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특정한 재료가 없음에 따라서 5월을 뭐 잔인한 달이라 이게 표현할 만큼 주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다시 2분기 기업들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프리 어닝 시즌을 맞고 7월 달에는 어닝 시즌을 맞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대로 기업들 실적이 나와진다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나쁜 국면은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예상들이 지난 주말에 결과적으로 지표는 부진 속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6월 달에는 이 프리 어닝 시즌에 기업들 실적 예상치 이런 것이 아마 주가를 관림할 때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3년 동안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부분 다 월가의 그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장기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지난 그 3년 동안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사실상 휴가를 떠난다. 미국의 금융사들이 구조조정으로 쏙쏙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진행자께서도 미국의 금융사에 월가에서 종사한다 하신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장기 휴가를 가시는 분은 없을 거로 봅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기가 어느 정도 좀 극복되고 또 금융사들이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이름에 따라서 장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또 벌써부터 그런 그 금융사들이 권유하는 층들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휴가를 가지 않음에 따라서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터졌기 때문에 장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여름철에 서머 랠리가 올 것이냐, 여름철 장세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의 그 주가 전망과 경기 전망을 감안해서 장기 휴가를 떠나기 전에
포지션을 어떤 쪽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면 전부 주식을 처분하고 장기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이 장세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좀 좋다고 예상되고 좀 주가 전망이 비교적 괜찮다고 전망한다면 오히려 주식을 사놓고 가는 것이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주식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나타난 속에 여름철에 그 증시가 좋은 서머랠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6월 달은 기절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철 장기 휴가를 앞두고 휴가를 떠나가는 월가의 시장 참여인데 어떠한 주식 포지션을 갖고 있냐 하는 것도 6월 그 장세를 볼 때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와 함께 양대율로 구성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걸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장기 휴가를 앞두고 향후에 주가 전망을 좀 비교적 밝게 보고 네. 아마 주식은 좀 보다 미리 사두는 상태에서 장기 휴가를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들이 월가에서는 속속 지배적 시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또 더 다른 이야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네, 이머징 마켓 저마다 개별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합권 증시가 약세인 데 비해서 다른 이머징 증시들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준비하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드릴 텐데요. 상하이 지수는 이머징 증시의 방향을 달리하면서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마감 종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2,7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주간 단위로는 5% 이상 하락하면서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강보합세로 시장은 출발한 후 경제 성장세 둔화와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세로 전환하면서 혼조세로 보였습니다. 이렇다가 오후 들어서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식품 가격 급등과 전력난 부족 심화 등으로 인해서 5월 CPI가 높게 형성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금융당국이 채권 시장에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언급해서 유동성 축소도 위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차스탁 시장에서 대량 매물이 출회된 점도 지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연출됐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하락한 모습을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보겠습니다. 네, H지수는 상하이 증시와 방향 달리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요즘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 이상 올랐습니다. 12,960포인트에서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의 호조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 들어서 국제 상품 가격 강세의 전망이 나타나면서 증시에 강한 호재가 작용이 됐습니다. 페트로차이나의 지분 매입 호재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일조한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대부분 업종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특히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도 1% 이상 올랐습니다. 18,26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증시 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힌달코 인더스트리스가 북미 사업 부분에서 실적 개선 소식에 힘입어서 폭등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최대 에너지 탐사업체인 오일앤내추럴가스도 이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정부의 발언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는 2% 이상 올랐습니다. 1,858포인트에서 마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원유, 금속 등 이 국제 상품 가격 상승세가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원유 수요 증가의 전망 기대감으로 로즈네프트가 2개월 내 최대 폭으로 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64,294포인트에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상품 가격 상승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국제 원유와 금속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이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값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또 그에 대비해서 금을 본위로 하는 국제 통화 체제를 만들자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의 값이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금본위 국제 통화 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가 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최근 들어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지금 그 금값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사실 그 금 부분이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야 증시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세 국면이 되느냐 할 때 마지막 그 걸림돌 부분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제 금값에 따라서 지금 한창 세계경제 질서 측면에서 가장 큰 현안인 국제 통화 질서의 문제, 이 문제가 국제 간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그 금값의 여부가 굉장히 그 갈림길에 해당되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그 증시가 이렇게 그 비교적 그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건전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한 1% 이내 대부분 다 뭐 한 0.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주식을 그 투자 수익하고 또 국내 투자자들 뭐처럼 이렇게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장세가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금값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찾아야 글로벌 유동성이 증시적으로 가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거렇게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금값이 이렇게 안정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그렇게 크게 완화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는 세계 경기에 그래도 완만한 회복 속에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속속 터져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그 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정자산 속에서도 미 달러라든가 국채가 이렇게 안정자산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금값이 금이 안정자산으로 이렇게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종전처럼 똑같은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안정자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역시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 특히 이 금은 크게 보면 산업용 금수요 시장과 재테크형 금수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재테크형 금수장이 이 신흥국이거든요.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됨에 따라서 이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이런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값이 온스당 그 1,500달러 이상의 강세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증시는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건전한 흐름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만족할 만큼 이렇게 투자 성과가 나올 만큼 주가가 확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전에 한번 유럽 재정위기 직후 끝난 이후에 국제 금에 대해서 골드뱅킹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 부분 향후의 그 금값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이 많이 좀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비해서는 불안 요인이 많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국제 금값이 많이 오를 때는 온스당 2,000달러, 3,000달러를 쉽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는 지금은 온스당 뭐 2,000달러 이상 올라간다 이런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온스당 한 2,000달러 선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강경론자가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 요인이 많이 결부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투기적 요인에 대해서 선물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소위 그 선물안이 현물안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웨더덕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안 규제가 될 경우에는 국제 금값은 조만간 1,000달러 내외의 안정선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산자에서 보면 역시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피크 시어리 즉 매장량의 한계 문제, 이 피크 시어리를 더 많이 지적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전에 있어서는 이 피크 시어리에 대해서 매장량이 한계가 보인다 하더라도 자꾸 캐내면 자꾸 또 미발견된 매장량을 발견되면 이 피크 시어리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피크 시어리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런 그 피크 시어리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면
역시 국제 금값은 당분간 강세 국면이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그 지배적 시각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요. 왜 금이 오르면 은값도 따라 오르는 건가요? 은이 금의 대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안정자산이 제한 속에 네. 사실상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측면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서는 대체제라든가 보완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는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커피와 설탕처럼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이 이제 보완제가 해당됐고요. 네. 그 다음에 아나운서 자리에 지금 두 분 캐스터 두 분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자께서 잘못하시면 장윤정 캐스터께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이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그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를 대체하는데 요새는 이 귀금속에 있어서는 사실 금이 지금의 안정자산을 이렇게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47%를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그때 수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안정자산 수요에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공급에 이렇게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 지금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자산 수요는 많지 네. 금의 이렇게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공급해지는 정도는 적지 하다 보니까 은을 비롯한 다른 이러한 기금속 가격도 덩달아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각종 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산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네. 이 전산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 투기적 요인이 많이 결부돼서 한번 올라갈 때는 또 10% 20% 금방 올라가다가 네. 떨어질 때는 딱 10분 만에 그냥 30%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이 투기적 요인들 많이 개대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을 두고 미국의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은 화폐 발전 역사상 보면 현물화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폐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지금 이제 화폐 주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제 종이화폐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법정화폐, 레겔탄다 법정화폐가 제기능을 못함에 따라서 현물화폐를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중심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가 제도의 기능을 할 때는 이 금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래를 이렇게 법정화폐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물화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미 달러가 중심 통화를 하면 개인의 불안정할 때 보유 자산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심 통화로서 미 달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청자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기능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품이 거래할 때 거래 결제 단위로서 기능 하나. 네. 두 번째는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단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계 단위로 이렇게 보통 이제 3대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3대 기능을 보면 역시 중심통화가 미 달러가 제대로 하면 그 중심통화 달러 가지고 세계 모든 것을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거의 미 달러가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 달러가 약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정 화폐들이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유로화가 제 기능을 해주지 못한다면 바로 제 기능을 해줄 때는 바로 그쪽으로 스위칭 되겠습니다는 네. 아직까지는 위안화라든가 유로화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소 불편하지만 화폐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히 가치 저장 기능 측면에서 금을 선호하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 달러가 안정자로서 또 중심통화로서 역할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금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세 국면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현상 때문에 사실 새로운 중심 통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는 사실 두 가지 각도에서 논의왔죠. 하나는 이제 미 달러가 중심 통화가 약화됨에 따라서 대한 중심 통화를 거론되는 측에는 지금까지
위기 이후에 한 3년 동안 두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하나는 네. 글로벌 차원에서 뭐 라틴으로서 지구라는 테라논이라든가 SDR의 IMF 준비 통한 SDR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에서 특별 인치권 문제라든가 또 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라 뭐 SDR 문제 이에 유로화를 전 세계 통화로 단일 통화로 하지 않은 글로벌 유로화. 그다음에 미 달러를 사실 전 세계로 사용하자 하는 달러라이제이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주춤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처럼 세계 각국들이 협조라든가 공존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번 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각국들이 자기 이익을 강조하는 신민족주의가 되됨에 따라서 지금 WTO라든가 IMF 같은 이런 지혜 기능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공동 현안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 부분 난항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안화폐의 필요성은 학자들 사이에 주장하지만 실제로 실행 단계에 가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이번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져 나오기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지역 단위별 단일 통화를 도입하는 소위 중동판 유로,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유로, 중남미 유로, 아시아 유로 하는 이런 그 지역별 통화별 지역 블록별 단일 통화를 도입하자는 문제가 활발하게 정리해 왔습니다는 그 본보기에 해당되는 유로화가 지금 주춤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주춤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확실하게 균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안화폐를 논의해왔던 글로벌 차원에서의 논의 주춤, 그다음에 지역별 타겟의 단일 통화 논의는 유로화 문제 때문에 주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혼재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중심 통화는 있어야 되고 어떻게 긁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기능을 이렇게 확실하게 피그탑 확실하게 하는 통화는 없지만 고분고분 통화를 한 바구니에 넣어서 중심 통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스바스켓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한편에서 금값이 괜찮다 보니까 로버트 지올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시 금벌이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유명한 제2의 브리튼 우주 체제 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2의 브레튼 우주 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로서의 실현 가능성도 좀 있는 건지요? 우리가 이제 제1, 제2 브레튼 우주 체제, 뭐 제1, 제2, 제3 브레튼 우주 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 브레튼 우주 체제는 미 달러를 중심 통화로 해서 달러 가치를 금으로 연계시키는 그래서 뭐 고정 환율제, 브레튼 우주 체제, 금벌이 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을 중심 통화의 가치를 유지한다 하는 차원인데요. 네. 최근에 로버트 지올릭이 앞으로의 통화는 미국 달러보다는 5개 통화를 같이 하자. 5개 통화는 어떤 건가 하면 달러, 엔화, 위안화, 그다음에 유로와 영계 파운드화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그 통화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1945년 이후에 1972년까지 진행됐던 그때와 같이처럼 달러 가치의 금과 연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복스바스켓 통화 시스템에 닿고 있는 그 통화들을 금에 연계시켜서 사실상 통화치를 유지하자 하는 측면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아마 실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적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로버트 지올릭이 제2의 그 금본위 체제를 앞으로 향후에 통화 질서로 간다면 금값이 이례적으로 좀 급등하고 아마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좋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 측면에서는 중심 통화를 현물에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 현물에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화폐로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치 안정 문제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거로 가능성이 적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제2의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한국 증시가 가장 유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제2의 브리튼 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미 달러 가치, 미 달러 문제가 상당히 약세가 되기 때문에 네. 원화 강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화 강세 부분은 수출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에 의존한 천석 구조에서 탈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증시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미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통화치가 강세가 되고 통화치가 그 강세가 될 때는 환책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달러 캐리 자금을 비롯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는 역시 이러한 그 통화 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중심 내지는 달러 중심의 통화 체제가 약화되면 아무래도 그 대안적인 차원에서 신흥국이라든가 거기와 그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 한국이라든가 또 국제사회가 경험이 많은 이런 한국이 상당히 부각되는 과정에서 사실 국내 증시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에서 달러 중심 체제가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한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제 금값의 향후의 추이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국내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궁금한 부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근 생생 댓글뿐 아니라 게시판에도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평소 한상준 부사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부합되는 말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항상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인데요. 이 증시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재료를 가지고 증시를 비관하고 비판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방영되는 마켓포인트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